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네, 이 황소 보이시죠? 강세장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서 오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S&P 500 지수는 작년 3월 23일 바닥을 찍은 뒤 지난 3월 17일까지 78% 상승했다. 세이 전략가는 지난 4번의 경기 확장 주기 때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은 뒤 109개월 동안 오르면서 400% 이상 수익을 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이에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 노력, 더운 날씨 및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던 업종들의 주기적인 랠리로 인해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뒷받칠 만한 순풍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쭉쭉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이벤트가 있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직 신흥국 통화 디커플링 긴축 인항의 이상의 위험 신호다. 네, 반대되는 기사네요. 19일 예상을 깨고 대형은행에 내렸던 보완적 레버러지 비율 SLR의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최대한의 통화력 축소 조치다. SLR 규제 완화를 종료하려면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을 준수를 위해 국채를 팔게 되고 이에 따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긴축은 매우 공격적이다. 브라질, 터키에 이어 러시아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아르헨티나,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곧 인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경기 회복 지원을 무릅쓰고 조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자, 금리 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초미의 관심사죠. 경기 과열 우려에도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11개월째 동결합니다. 자,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4월 LPR을 비교적 큰 폭인 0.2%포인트 1년 만기 기준 인하한 뒤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의 전 금융기관이 기업 가계대출 기준으로 삼는 인민은행 고시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성격을 띠고요. 자,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월 LPR 발표에서 1년 만기 금리를 전달과 같은 3.85%로 유지한다고 공고했다. 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도 4.85%로 전달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리든가 그대로든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코로나에 갇힌 이후 올 성장 전망 줄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경제 전망 관련된 소식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기관 EU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ING에서는요, 유로존 1분기 GDP 감소폭이 0.8에서 1.5%로 수정했습니다. 내린다는 거예요. 베린베르크 유로존 올 성장률 전망치는 4.4%에서 4.1%로 하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스페인, 이탈리아 올해 GDP 2에서 3% 감소했습니다. 바클레이스 유로존 내년 성장률 5.3에서 4.3%로 하향했습니다. 줄줄이 하향하고 있죠. 김재영 기자입니다. 중국 기준금리 11개월째 연속 동결, 우려했던 긴축 없었다고 하고요. 최근 금리가 상승했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약 1.7%에 불과한 수준인 반면 중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3.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금리 상승 압박이 작은 이유입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올게요. 주용석 기자입니다. 네, 이건 어제의 내용이네요. 네, 돌아갈게요. 자유투어 매물로 모두 투어 6년 만에 지분 파네요. 네, 지금 여행업계가 워낙 안 좋아서요. 모두 투어 주가는 이제 뭐 한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유투어, 모두 투어가 인수한 자유투어, 자회사죠. 영업 손실액이 지금 작년 3분기 누적이 1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 계속 안 좋았긴 했네요. 2018년에 35억의 영업 손실이니까요. 그래도 계속 안 좋아가지고요. 자유투어는요, 하나투어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된 종합 여행사로 한때 하나 모두 투어에 이은 국내 3대 여행사로 성장했지만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2013년 5월 상장 폐지 상황으로 내몰렸다. 모두투어가 지분 79.81%를 63억 원에 인수한 후에도 2018년 35억 8천만 원이죠. 2019년 27억 2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호 유호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투어는 이미 자유투어 관련 비용을 최대치까지 줄여놓은 만큼 자유투어 매각으로 모두투어의 올해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매각으로 벌어들인 돈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요. 박 연구원은 여행업계의 관건은 코로나19 해소 시점까지 살아남아서 포스트 코로나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모두투어는 재무나 역량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코로나19로 눌려있던 여행 소비가 폭발하는 시점을 연말쯤으로 볼 때 오늘 2022년, 2017년을 뛰어넘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을요. 그럼 한번 또 오늘 모아서 볼게요. 네. 북미 철도업계 250억 달러 M&A,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있는 노선이 나오네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캐나다 철도 회사인 캐네디언 퍼시픽 레이웨이 CPR은 미국 철도 기업인 캔자스 시티 서던을 2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M&A 딜에 따라 기업명은 캐나다 퍼시픽 캔자스 시티로 바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합병이 완료되면 87억 달러의 연매출 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탄생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석 기자네요. 바이오 벤처 손잡는 신의 승부수, 신약 CMA 사업 동시에 키웁니다. SK그룹이 이딴 바이오 계열사 상장으로 투자금에서 성공한 것도 롯데그룹에는 자극자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과 작년 7월 상장한 SK바이온스와 SK바이오팜 두 곳의 시가총액은 총 19조 2,389억 원이다.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 9곳의 전체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우석 기자네요. 신동빈의 승부수 롯데 바이오 사업 뛰어든다. 22일 경제계와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코스닥 상장사 엔지캠 생명과학 지분 일부를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최대 주주인 송기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18.96%다. 롯데는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 일부 매입 또는 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엔지캠 생명과학 별도의 조인트 벤처도 설립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조인트 벤처와 지분 인수 등을 합쳐 최소 1,500원 이상 될 전망이다. 투자는 그룹 컨트롤타운인 롯데지주가 맡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기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후에 결정된다. 화학계열사 롯데케미칼도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영호 기자입니다. 전성기지나 패밀리 레스토랑 나홀로 잘 나가는 아웃백. 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와, 정말 매출액이 그냥 잘 나가네요. 2016년에 1942억, 영업이익 26억이었는데 자, 2020년에요. 2,979억 원에 235억의 영업이익 났어요. 올해는 또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모펀드는 인수하고 나서 파는 게 해는 일이니까요. 또 팔아야 될 거고요. 자, 인사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웃백은 모든 직원을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급여는 타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해 20% 가까이 높다. 때문에 최근 수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비교적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 대신 고유 클럽 강도가 높다. 정부에서 재료를 일일이 손질하면서도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정교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웃백 매각을 준비 중인 스카이레이크 관계자는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뷔페가 시간과 장소를 팔았다면 아웃백은 메뉴를 판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였고 해외 사업 가능성이 남아있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리 기자네요. 스타벅스 지분 인수까지 검토, 신세계 그룹 그리는 미래는 뭔가요? 지분 전략을 인수해도 5%의 로열티는 지급해야 하지만 배당금 효과는 커져 이마트 이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이마트와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에 각각 300억 원씩 배당금을 지급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2019년과 2020년 이마트의 세전 이익은
각각 1,800억 원,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스타벅스 지분법 이익 비중이 37%, 22%에 이른다며 지분 인수를 통해 연결 실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경우 2천억 원 내외 영업이익이 추가돼 이마트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인경 기자네요. GS 리테일 홈쇼핑 신사업으로 시너지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GS 리테일, GS 홈쇼핑 합병 규모를 볼게요. 존속법인은 이제 GS 리테일이고요. 홈쇼핑이 합쳐지는 거고요. 합병 일자 2021년 7월 예정돼 있고요. 합병 비율은 GS 홈쇼핑 한 주당 GS 리테일 신주 4.2주 배정될 예정이고요. 합병의 규모는 자산 9조 원, 연간 취급액, 매출액 15조 원 될 예상입니다. GS 리테일 사업 목적 변경 내역입니다. 주요 수출입 법은요, 차별화 맥주 수출 및 규모 확대 추진이고요. 배술 대행업,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 주선업 등이 있고요. 우리 동네 딜리버리 플랫폼 사업 확장할 것 같고요. 통신 판매 중개업이 있는데요. 통합 온라인 플랫폼 마켓포의 사업 확장이 있고요. 보험 대리점업이 있어요. 보험 대리점업 등록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강두순 기자인데요. 미국 시장 선전, 국제종합기계가 매물로 나왔어요. 앞서 2016년 루안코와 키스톤 PE는 사모펀드는요. 재무안정 사모펀드인 유암코 키스톤 제1차 사모펀드를 통해 약 600억 원의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1984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262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3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부터 매출 5%의 수준인 10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제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트랙터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북미와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634억 원이던 수출 규모는 2019년 957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866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유행어냐? 사실 무근의 우왕좌왕하는 동학개미들입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많이 됐었는데요. 그 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해명에도 혼란의 불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모습이었죠. 만도의 내용입니다. 자, 만도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대체로 기업 간 협약 계약에 비밀 유지 조항이 달리고 매각 추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소문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숱하다. 실제 이날 차 부품업체 만도가 폭스바겐으로부터 5천만 개 규모의 서스펜션을 수주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부 투자자 사이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 이달 18일 국내 한 증권사 연구원이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외부로 퍼지면서 시장의 수주설이 확산됐고 당일 만도는 5% 급등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사실 무근이며 해당 연구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 부인한 바 있죠. 이번엔 오디넌스 3조 신화 이상록 배인 맞손 잡았네요. 자, 이 그래프가 하나 있던데요. 잠깐 볼게요. 화장품 브랜드 오디넌스의 투자 구조입니다. 베인캐피탈 SPC라는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요. 43.7%의 휴젤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휴젤이 오디넌스를 51%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더코 이상로 전회자 관계자사가요.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디넌스를 키울 예정인 것 같은데요. 휴젤과 함께 오디넌스를 설립한 또 다른 투자자는 이전 커버코리아 회장 측이 설립한 위더코어로 나타났다. 오디넌스 경영권 매각 시 사용할 수 있는 동반 매도 청구권과 우선 매수권 등도 위더코어에 보장했다. 위더코어는 커버코리아 매각 후 경업 금지가 풀린 이 회장의 신사업으로 화장품 편집 매장 셀렉트샵 LU42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끊겨 화장품 업체들이 무기한 폐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LU42는 명동 한복판에 본점을 열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휴젤과 미더코어가 공동 투자한 오디넌스의 제품은 현재
LU42에 입점돼 있다. 이전 회장 측근이 오디넌스의 경영진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얘기다. 오디넌스의 기타 비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최욱진 씨는 이전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러브를 비롯해 로그인 인베스트먼트, 리바이프 등 주요 관계사의 경영진으로 등재된 인물이다. 오디넌스의 대표이사는 휴젤의 CFO인 장현 전무가 역임하고 있다. 베인캐피탈과 이전 회장은 투자 동업자로서 카버코리아를 글로벌 화장품 기업 유니레버에 3조 원의 매각해 대박을 터뜨렸다. 이전 회장은 2016년 6월 골드만삭스와 베인캐피탈의 카버코리아 지분 60%를 약 4,300억 원에 매각하고 4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회사가 유니레버에 3조에 매각되면서 약 1조 원의 추가 차익도 실현했다. 매각 계획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수년간 동종업계 진출을 하지 않았다. 대신 패밀리 오피스와 투자회사를 세워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수준에 머물렀죠. 자,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야놀자 미국 스마트 스터디 미국 상장 속도 내고 있네요. 네, 스마트 스터디는 한국의 이제 삼성 출판사가 일부 지분 가지고 있죠. 대주주죠. 스마트 스터디의 기업 공개가 현실화하면 국내 처음 조 단위 기업 가치를 가진 애니메이션 콘텐츠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다. 스마트 스터디는 최근까지도 산업은행을 비롯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PEF와 1조 원에 육박한 기업 가치로 프리 IPO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쿠팡처럼 미국 상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해 일본 라인을 미국에 상장시킨 경력을 가진 인력을 IR 담당자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 야놀자도 북미 상장을 이날 공식화했다. 야놀자는 국내뿐 아니라 북미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 성장에 대해 문의하던 야놀자가 북미 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야놀자는 국내 해외 증시에서 이중 상장, 둘 다 상장하는 거죠. 듀얼 리스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놀자는 일단 해외 상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놓고 여러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스타트업 빅테크 생태계 구성한 미중 현대차만 바라보는 한국이네요.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입니다. 테슬라 30만 대에서 44만 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폭스바겐 12만 대에서 38만 대까지 211%나 올랐고요. GM그룹은 9만 대에서 22만 대까지 올랐고 134%, 현대차 그룹은 12만 대에서 19만 대 59% 올랐고요. 나머지 등등. BYD가 내렸네요. 21만 대에서 17만 대 마이너스 18%. BMW 그룹도 한 35% 정도 증가했네요. 경기 과열 우려에도 요 부분 아까 전해드린 뉴스 금리 정종태 기자입니다. 3% 룰은 왜 기업에 약탈적인가? 자, A기업이 있어요. 거래소에 상장된 알짜 기업인데요. 대주주는 미래사업 발굴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율이 23%가량으로 낮다. 이 대주주는 투자회사인 B회사다. 몇 년간 꾸준히 사들여 지분 15%를 넘겼으나 주가가 부진해 재미내 보지는 못했다. 이러던 차에 올해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B사에 날개를 달아줄 조항이 하나 더 생겼다. 3% 룰이다. B사는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경영차별을 선언했다. 개별 펀드 지분을 3%씩 나눠 3% 룰의 적용을 회피하는 2리대 전략, 울프팩을 구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인 선임을 놓고 표 대결 시 A기업 대주주 의결권은 3%로 묶이고 B사는 최대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결국 주총에서 B사가 내세운 감사위원이 선임됐다. 감사위원은 회사 내 경영 기밀 사항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B사는 감사위원을 무기로 고배당 보유재산 매각 등을 요구했다. A기업은 신사업이고 뭐고 꿈도 못 꾸게 됐다. 그동안 쌓아온 현금을 고스란히 주가 부양을 위해 써야 할 판이다. 40년 넘게 키워온 기업이 껍데기만 남게 생겼다고 합니다. 전혜진 기자네요. 쿠팡 효과 야놀자 미국 상장 추진. 자, 야놀자는요, 지난해 예약 거래액 2조 원, 연간 이용자 수 MAU 200만 명, 매출 300억 원 이상 등 성과를 냈죠.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에셋 대우를 대표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 상반기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영업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유가증권 시장 입성이 어려워졌죠.
이 때문에 일명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 미실현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려면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관사가 공모가의 70%의 주식을 대사줘야 하는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증권사에는 부담이죠. IB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수십조 원대로 성장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스닥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재영 기자입니다. STX 박재영 기자네요. STX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회사 분할 합병 소식에 들썩. 자, 두산인프라코어도요, 이날 예정돼 있던 사업구조 재편 소식에 주가가 큰 폭 뛰었죠. 19일 영업 부분 종속 부분과 투자 부문 분할 설립 회사로 분할하고 분할된 투자 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한다고 공시된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분할 합병은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캐시카운 두산팝켓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졌다. 매각 당시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확정 공시에 투자자들이 반응한 셈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해당 공시를 불확실성 완화의 이벤트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분할로 두산인프라코어 영업 부분은 순수 퓨어 대형 건설장비 회사로 변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재영 기자네요. 시가총액 테슬라 악재 쏟아지는데 2025년까지 주당 3,000달러 간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완성차 기업 먼저 볼게요. PER이라고 하죠. 테슬라가 1053이에요. 도요타 16, 폭스바겐 24, 다임러 11, GM 14. 테슬라가 도요타까지 내려온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100분의 1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도 뭐 계속 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가 2025년까지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투자 독려에 나섰다. 지금까지 나온 테슬라 목표 주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목표 주가 3,000달러를 달성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3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애플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아크 인베스트의 논리는 그동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테슬라가 5년 내 완전 자유주행차를 만들 가능성이 50% 정도인데 이것이 가능해지면 로보택시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그 예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테슬라가 그동안 수집한 방대한 양의 운전 데이터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테슬라의 보험 상품이 수년 내 더 많은 주에서 판매될 경우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논리다. 2019년 처음 출시된 테슬라 보험 상품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2025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500만에서 10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수익 모델을 분석으로 2025년 테슬라 주가가 최저 1,500달러에서 최고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보험 상품도 나오고요.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빅데이터도 쌓이고 좋네요. 박동희 기자입니다. 쿠팡 로켓 잡겠다. 릴레이 배송 카드 꺼낸 유통사들. GS 리테일 소식 아까도 나왔죠.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는 7월 GS홈시카의 합병을 앞두고 전국을 커버할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죠. 핵심은 한진 등 기존 택배사와의 물류센터와 GS 리테일이 보유한 편의점 슈퍼마켓 매장 15,320개과의 연결입니다. GS 숍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요. 전담 택배사들 24개, 바로 배송할 수 있는 물품은 집 앞까지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가져다 놓은 구조인데요. GS 리테일 가전은 편의점 물건을 배송하는 차량이 매일 전국을 돌고 있다며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 반품이나 환불 제품을 싣고 주문자의 집과 가까이에 있는 물류 거점이나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GS 리테일이 도보 배달 플랫폼을 키우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매장에 도착한 물건을 일반인 도보 배달원이 집 앞까지 배송하겠다는 겁니다. 서계열 기자네요. 동생 시몬스의 도발 30년 완자형 에이스 보란드 1, 2 눈앞. 네, 여러분들 침대 많이 쓰시죠? 에이스 침대 실적 한번 볼게요. 2,450억 원에서 2018년, 2020년에 2,895억 원까지 매출이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에 493억 정도 했어요. 근데 시몬스라고요. 이게 형제가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도 침대 회사인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020년에
2,715억까지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은 작습니다. 147억 원이고요. 형제 간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시몬스가 올해 1위 등극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대요. 에이스침대는 창업주 안윤수 회장의 장남인 안성호 사장이, 시몬스는 차남인 안정호 사장이 이끌고 있어요. 침대업계 관계자는 침대업계 1, 2위 회사를 경영하는 형제 간의 불가피한 선의의 경쟁이라면서도 시몬스는 매출을 불리는 과정에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조한 기자네요. 한국 게임 싹쓸이 나선 중국 수백억 쏟아 주지에 올랐네요. 텐센트의 국내 산업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한국 게임 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국내 2위 게임 업체인 넷마블의 3대 주주가 텐센트인데요. 글로벌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크라프톤에선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텐센트 지분율도 상당하고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텐센트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IP를 가진 국내 게임사에 투자했다며, 하지만 크래프톤 지분 인수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유망 신생업체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네, 크래프톤 투자했다가 좀 물렸다 이런 얘기겠죠. 별로 안 좋았네요. 텐센트는 2019년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 배그 모바일 중국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배그 모바일은 크래프톤과 텐센트가 공동 개발해 내놓은 게임인데, 텐센트는 배그 모바일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사가 개발한 유사 게임 허핑 징잉을 그 자리에 밀어넣었어요. 이용자가 기존 배그 모바일을 업데이트하면 허핑 징잉으로 바뀌도록 설정해 빈축을 샀는데요. 기존 배그 모바일의 이용자 정보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을이 된 거네요. 최만수 기자입니다. GS 에너지 베트남 초대형 LNG 발전소 짓는다고 하네요. 잘 됐네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요. 베트남 뚫은 GS 에너지인데요. GS 에너지 발전 설비 현황 볼게요. 안양에 뭐 900MW, 부천 450, 인천 종합에너지 206인데 베트남에 3000입니다. 엄청나죠? 2026년, 2027년 완공하고요. 사업비가 3조 5천억이나 들을 정도로 25년간이나 운영하고요. 대박이 났네요. 박상용 기자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못 드렸군요. 봉쇄에 늘린 유로존 성장률 전망 또 뒷걸음이네요. 21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올 1분기 유로화 사용 19개국 성장률을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5%를 조정했고요.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는 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1%로 낮췄고요. 카스텐 브레제스키 ING 거시경제연구 책임은, 그동안 우리는 유로존 봉쇄 조치가 3월까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전망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예상이 모두 빗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효 기자입니다. 일본 르네사스 악재까지 차량 반도체 빅3 공급 쇼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생산 못할 정도예요. 르네사스 30.2%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안 좋았네요. 그리고 NXP가 25.8%인데요. NXP와 인피니어의 미국 텍사스 공장도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여파로 가동 중지. 와, 차량용 반도체 어떡합니까?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차량용 고성능 반도체인 12인치 300제곱미터 웨이퍼 반도체 원료 생산 라인에 집중됐고요. 르네상스는 제조 중인 제품을 포함해 재고가 약 1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니온 게이자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인데요. 국민연금 영국 PF 지분 인수 대체 추다 150조로 늘린다고 하네요. 2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PEF 운용사인 BC 파트너스 지분을 인수했어요. 국민연금 지분율은 20% 미만으로 투자액은 수천억 원대로 알려졌고요. 국민연금이 글로벌 사모펀드 지분을 직접 취득한 것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1986년 베어링 캐피탈로 출발한 BC 파트너스는
주식 채권 부동산에 330억 유로, 약 45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가치를 올려 대파는 바이아웃 분야에서 블랙스톤,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 칼라일 등과 경쟁하는 운용사인데요. 현재 투자한 기업은 118개로 이들 기업의 가치는 1,500억 유로,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BC 파트너스의 주요 주주로서 운용 수익을 배당받고 이 회사가 발굴하는 투자 거래에서 우선권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른바 딜소싱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유망 투자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강경민 기자입니다. 현대제철 1571억, 기아 1520억, 눈덩이 탄소 부채 초비상 됐어요. 어제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탄소 배출권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확당하는 제도인데요.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합니다. 국내에선 2015년부터 도입됐고요. 네, 이걸 거래해서 테슬라도 많은 이익을 남기긴 했는데, 자, 어떻게 볼까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매출 기준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4,353억 원의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요. 전년 2,456억 원 대비 77.2% 늘었어요. 정부는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의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지정했죠. 이를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배출 부채입니다. 기업 중에서 현대제철의 배출 부채가 1,571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지난해 영업이익 730억 원의 2배가 넘어요. 이어 기아 1,520억 원, 포스코 786억 원, 삼성전자 318억 원 등의 순인데요.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배출 부채를 추가로 반영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지 기자네요. 금리 인상기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지원책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빠르게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제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금리 인상은 큰 부담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G10 주요 10개국 올해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5.6%, 4.69%로 예상하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 GDP 성장률도 3.4%로 상향 조정됐죠. 중국은 8%에 달합니다. 올해 기조적 연화 강세가 예상됐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면서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역송금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114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강민수 기자는 성큼 다가온 어닝 시즌, 작년은 언택트, 올해는 소비다? 라고 하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GS, 신세계 등등등등등등. 와, 이거 한번 클릭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네, 대표적인 기업 하나 말씀드릴게요. 2개 정도 되네요. 석유화학 전력 등에서 에너지 관련 업종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GS 칼텍스의 지주사 GS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95억보다 무려 4,687% 늘어난 4,530억 원으로 추산된다. 3개월 전 추정치 3,209억 원과 비교해도 41% 넘게 증가했다. 금요 석유와 효성과학의 영업이익도 159.4%, 133.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용호 기자네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심재영 기자인데요. LCD 전래 뼈 아픈데 삼성은 왜 중국 OLED를 고민하나? 라고 기사가 있고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스마트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76.9%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0.8%인데 BOE가 8.6% 수준인데 이 BOE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플렉시블 OLED를 독점 공급받던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 BOE로 눈에 들린 것은 파격적인 가격 제한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BOE가 플렉시블 OLED 공급 가격으로 일반 OLED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BOE가 삼성전자와의 거래 성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딜에 나섰다는 얘기다. 플렉스블 OLED 공급 가격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당 120달러, BOE는 7, 80달러 수준으로 파악된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BOE의 성장세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술력이나 품질, 양산 능력에서 BOE보다 월등하게 앞서지만 수익성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BOE죠. 저가 물량 공세를 이어갈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 한 인사는 화웨이 제재 이후 당초 기대했던 반사 이익 효과는커녕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에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글로벌 공급망이 얽히고 설킨 탓에 언제 어디로 불통이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다이 기자네요.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 풀면 중국이 가장 돋본다. 부양체의 역설이네요. 네. 이 부양책으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1750억 달러의 이득을 봅니다. 부양책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고요. 추가 수출은 60억 달러네요. 600억 달러네요. 멕시코가 450억 달러. 한국도 이익 봐요. 110억 달러. 미국의 부양책이 한국에도 이익을 주네요. 네. 알리안츠 리서치는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2021년, 2022년 미국 재화 및 서비스 수입을 3,600억 달러, 약 407조 원 추가로 늘릴 것으로 추정했고요. 미국인 대다수가 재정부양책 집행으로 받는 1,400억 달러의 현금과 팬데믹 동안 저축해준 돈을 자국에 생산하는 제품뿐 아니라 수입품에도 쓸 거란 추정인데요. 알리안츠는 이 3,600억 달러의 부양책 수입 효과 중 중국이 차지하는 액수가 600억 달러로 가장 많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컴퓨터, 통신, 섬유 부분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요. 자동차 부품 등의 대미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멕시코 450억 달러, 자동차 및 에너지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캐나다 380억 달러가 딜을 잇는 수익국입니다. 한국 대미 수출은 11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6% 이상 고배당자는 무엇? 배당주 투자로 30억억 불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30억억 불려보고 싶나요? 네,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배당 수익률 6% 이상 종목입니다. 대신증권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삼양옵티스 중간 배당하는 회사도 있네요. DTR 오토모티브 중간 배당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중간 배당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지금 투자해도 받을 수 있겠네요. 진양 홀딩스도 이렇게 많이 하나요? 6%? 와. 맥쿼리 인프라 중간 배당하고요. 자, 예컨대 배당 수익률이 6.4%인 맥쿼리 인프라에 2,2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에 2번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재투자를 지속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24년 후엔 총 투자액이 1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리고 61년 후엔 10억 원으로 불어나고 79년 후에 30억 원이 넘게 된다고 하네요. 와, 이거 투자금에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 보이시죠?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같네요. 이민하 기자인데요. 중국, 인도도 허용했는데 홀대받는 K 스타트업. 네. 경영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은요, 국내 투자 회수 시장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거란 설명이다. 협의회는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 런던, 뉴욕, 나스닥, 독일, 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 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며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모두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 악용 유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도입 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 구정을 두고 있다며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향후 복수 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고요. 업계에서는 복수 의결권 허용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아요. 적용 대상, 요건, 기간 등 세부적인 제한 조치들이 너무 엄격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범위가 한정되고요. 보유 대상도 창업주이면서 최대 주주 30% 이상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상소 양도 사임 시 해당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 일신 전속되고요.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상장 후에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장 시에는 3년간 전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요. 또 대기업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바뀝니다. 미국, 중국 등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해외 국가에서는 상장 여부에 따른 제한 조항은 두지 않았죠.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등은 물론 최근 5년 새 상장한 기술기업 10곳 중 3, 4곳 35.8%가 이 복수 의결권 구조를 갖고 있어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드웨이는 A주의 의결권이 보통주 B주 대비 1만 배로 설정돼 있을 정도입니다. 자, 복수 의결권 도입된 회사들입니다. 나라들이죠.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유니콘 기업 수가 엄청 많죠. 독일은 세모네요. 한 주당 의결권 제공하는 부불 의결권 허용하고요. 이스라엘 세모, 발행은 가능, 상장은 불허하네요. 한국은 X예요. 대표적 사례가 구글인데요.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보유한 B클래스 주식의 한 주당 10배 의결권을 부여했다. 주 창업자는 이를 통해 지분을 11.4%만 보유하면서도 51.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페이스북, 핏빗, 고프로, 돌비 등 다른 실리콘 기업들도 창업자의 최대 10배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등이 한 주당 2배 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식 발행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의결권을 2배로 증가시키는 테뉴어 보팅 종신 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투기적 주식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스타트업들은 이를 통해 복수 의결권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범중화권은 2018년부터 복수 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발행은 가능했으나 상장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05년 바이두를 시작으로 2014년 알리바바까지 중국의 대형 IT 정보기술 기업이 잇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중국 정부가 제도 개정을 서둘렀다. 특히 2013년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복수 의결권을 이유로 상장이 거부된 알리바바가 2014년 중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고 2018년 관련법이 전격 개정됐다. 인도도 2019년 복수 의결권 주식의 상장을 허용했다. 인도는 홍콩,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복수 의결권 발행은 허용됐으나 상장이 불가능하던 국가였다. 그러나 창업 열풍이 거세지자 2019년부터 IT, 지식재산권, 바이오 등 기술 스타트업에 한해 복수 의결권 구조의 상장을 허용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복수 의결권에 소극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면 금지된 방식은 아니다. 독일은 복수 의결권 주식의 발행 상장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한 주당 한 주 미만의 소수점 의결권을 부여하는 부불 의결권 주식 발행은 허용해 복수 의결권과 유사한 효과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 경우에도 복수 의결권 구조에서 상장은 금지하지만 비상장 상태에서의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명호 기자네요. 테슬라의 폭스바겐도 배터리 독립 선언, 현대차 가세할까요? 그런 만큼 향후 관건은 배터리 기술력 확보 시점 및 자체 생산 능력 구축 여부다. 기술력의 경우는 당장은 완성차들이 배터리 업계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인데요. SK, LG 등 주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역시 현재 기술력까지 올라서는 최소 20년에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들였죠. 다만 완성차 업체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만큼 배터리 원가 비용 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공급량 조절을 통해 비용 방어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배터리사로서는 공급 비중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가격을 낮춰야 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죠. 최우영 기자네요. 복수 의결권 주식 Multiple Voting Shares 복수 의결권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 보유된 주식 상법 제344조의 3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식 발행 관련의 사항에 따라 발행 불가능합니다. 자, 2019년 제2벤처붐 확산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교류 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복수 의결권 주식 멀티플 보링 쉐어스의 발행은 현재 불가능하다. 복수 의결권 주식은 한 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간혹 차득 의결권 주식 듀얼 클래스 쉐어스라는 표현과 현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등 의결권은 한 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통칭하기 때문에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까지 포함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복수 의결권으로 용어를 통일했네요. 우경희 기자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침공에 칼 뽑아든 완성차들, 전기차 세계대전이네요. 2021년 발주 예정 주요 완성차 배터리 대형 물량입니다. 폭스바겐 예상 발주 물량이 400GWh인데요. 올해 발주분 공급 시점은 2024에서 2026년 이후인데요. 르노 닛산 160GWh 2024년 이후고요. 볼보 지리그룹이 300GWh 2024년 이후, 다임러 그룹 200 되고요. 또 기타 등등이 있네요.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얼라이언스 맵을 한번 보실게요. 파나소닉하고 테슬라하고 돼 있고요. 또 LG 에너지죠. 테슬라랑 돼 있고요. 폭스바겐 돼 있고요. 현대 기아차도 돼 있습니다. 다임러 벤츠, 르노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죠. 포드, GM. 네, LG가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네요. 폭스바겐으로 대표되는 완성차 업체 배터리 독립선언 후 후폭승이 매섭습니다.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와 자체 생산을 선언하며 한국 수주가 유력했던 글로벌 발주량의 30% 안팎 물량이 사라진 걸로 집계되고요. 국내 배터리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테슬라, 현대차, 기아 등 중장기적 내재화를 선언한 업체의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내재화를 꿈꾸는 건 당연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단가의 4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품목인데요. 배터리의 성능이 주행거리, 내구력, 속력 등 전기차 성능의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면 당장 생산이 막히고요. 산업 먹이사슬의 정점에 군림하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최근 배터리사들과의 관계는 내연기관 120년사에 경험하지 못한 의뢰 포지션입니다. 일본 파나소닉과의 오랜 협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밝힌 건 이 때문입니다. 폭스바겐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에 LG, SK 등 협력사를 보유한 현대차, 기아조차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을 이미 수차례 밝혔죠. 현대차, 기아는 다만 자체 생산 배터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로 액체 대신 고체 사용 단서라고 달았죠. 현 시점에선 사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유리 기자의 이 내용 전해드렸고요. 박병희 기자인데요. 백신 접종이 가른 미국, 유럽 경제입니다. 기관들은 유럽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요.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ING는 올해 1분기 유로존 국내 총생산 GDP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며 GDP 감소폭을 0.8에서 1.5%로 수정했죠. 네, 이것도 아까 다 한 내용이라서요. 뭐 다시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철영 기자네요. 성우 팬덤, 익명의 개인 방송 니즈가 통했네요. 스푼 라디오라고 아시죠? 저 알파균의 경제기사, 경제뉴스도 스푼 라디오에서 원래 시작했었습니다. 진출 2년 만에 오디오계의 유튜브로 불리며 실시간 오디오 방송 앱 선두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스푼 라디오는 지난해 매출 절반 이상을 일본에서 올릴 정도로 급성장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일본 시장에 자리 잡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초기 일본 팀을 꾸리는 데서 어려움이 컸어요. 최 대표는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현지인 채용을 위해 수개월을 수소문한 끝에 야후제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첫 번째 일본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과 함께 스푼 라디오는 일본 팀을 구성하고 런칭 준비를 하면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높일 수 있었고요. 채용에 있어서도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첫 손으로 꼽았습니다. 최 대표는 개발을 제외한 모든 부분 담당자를 일본인 현지인들로 채용한 전략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매김 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네요. 강방천 기자는 주식 보수 강방천이 제시하는 좋은 기업 노릇은 11 계명이라고 해서요. 네. 첫 번째,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고객이 늘수록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 내삽을 지탱하고 깨우는 기업. 불황을 즐기는 1등 기업. 누정적 수요를 쌓아가는 기업. 소비의 끝단을 장악하는 기업. 시간의 가치를 쌓는 기업. 소위의 소비에서 경험의 소비로 이동하는 기업.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 멋진 자회사를 보석처럼 품고 있는 기업, 유능한 리더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신영규 기자네요. 페북에서 내놓은 가상화폐 패친들 10%만 써도 대박이네요. 자, 이 실리콘밸리의 바로 페이스북이 2019년 6월부터 리브라, 2020년 12월 DM으로 명칭을 변경, 디지털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 28억 명가량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제공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편의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8개국은 G8이죠. 대부분 페이스북의 이 같은 움직임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현재 소셜미디어 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의 광장 역할을 하는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까지 발행한다면 일종의 중앙은행 같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테판 베르거 유럽의 의원은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크 저커버그가 중앙은행장이 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만약 페이스북의 DM의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회사의 기업가치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이 사용자 약 28명 가운데 10%만 DM 가상화폐를 사용해도 미국 인구 3억 명에 맞먹는 경제권 이코노믹 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전자상 거래 플랫폼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간다면 아마존의 버금가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이미 페이스북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친구나 지역 거주민끼리 중고 물품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 거래를 DM으로 가능하게 한 뒤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페이스북 매출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여 하나종합화학 해외 수소기업 인수했습니다. 하나종합화학은 22일 PSM, ATH의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하겠다고 밝혔어요. 두 회사는 세계 4대 발전 전비 회사인 안살도 에네르기아 자회사로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뿐 아니라 부품 생산, 설계 역량은 물론 수소 혼조 개소 기술까지 보유한 기업이고요. 두 회사의 직원 규모는 약 400명이고 지난해 기출 매출은 2억 5,500만 달러, 약 2,800억 원 규모고요. 수소 혼소 발전은 기존의 연료 전지 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수소 혼소 발전은 저순도 수소를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네요. 이종혁 기자네요. 글로벌 유망기업 선점 LG 투자 전문 역량 키우고 있네요. M&A 역량 강화하는 LG. 목표는요,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도약이고요. 조직은 베이 앤드 컴퍼니 코리아 대표 출신 홍범식 경영전략팀장 사장 중심이고요. IBP VC 전문가 확충 계획이고요. 투자 재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약 1조 8천억 원입니다. 2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LG는요, 국내외 유력 투자은행 임원들에게 이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은행 중역은 LG가 국내 투자은행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영입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투자 전문가 풀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고요. LG는 임원뿐만 아니라 IBPE VC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주니어급 실무자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IB 업계에서는 LG가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변모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인데요. LG는 2018년 9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투자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행보를 지속해서 보여왔어요. 구 회장이 취임한 다음 처음 실시한 그룹 인사에서 홍범식 베이앤드 컴퍼니 코리아 대표를 사장급인 LG 경영전략팀장으로 발탁한 것이 대표적이고요. 실제로 LG그룹은 구 회장으로 리더십을 전환한 뒤 해외 유망 기업을 잇따라 흡수해 왔어요. 2018년 8월 LG전자가 오스트리아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 ZKW를 인수했으며 같은 해 산업용 로봇기업 로보스타를 사들였고요. 2020년 LG생활건강이 PG5겔 아시아 북미 사업권을 LG화학이 미국 자동차 접착제 기업 유니실에 투자했습니다. 다만 그룹 전체 M&A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을 조정할 전문가 조직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전략적 투자자 SI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서 FI로서 자본 차익을 겨냥할 수 있는 투자 전문 지주회사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매일경제인데요. 전기차, 수소차 성장 가로막는 이익 집단의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합니다. 노조와 운송업계 등 이익 집단의 반발로
전기차와 수소차 사업이 가로막히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아차는 전기차 EV6 출시에 앞서 온라인 예약을 받으려고 했다가 노조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EV6 공개 시점은 3월 말이고 출시는 7월이라 4개월의 공백을 만회하며 판매를 늘리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온라인 예약은 온라인 판매를 전제한 것으로 영업 직군에게 심각한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벤츠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도 노조의 목리로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5의 양산이 한 달가량 늦어졌다. 전기 화물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파균의 경제뉴스 잘 들으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밴드에도 가입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